이렇게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을 몰랐는데 요즘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늘봄 정책이 너무 핫해진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늘봄 정책을 막 정말 제가 볼 때 어마무시하게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진짜로 이렇게 이제 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이나 주목도가 높아진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하고 홍보하는 이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늘봄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넓고 깊게 우리 학교 현장과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파급력이 너무나 심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걱정하는 당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늘봄 정책이 다른 교육부의 여러 정책과 달리 굉장히 많은 분들의 교육 관계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는 이 정책이 어쨌든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 이제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의견을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관계되는 이제 학부모나 아니면 그 교원이나 그다음에 그 돌봄 종사자들이나 뭐 또 학교에 지금 이게 이제 지방 공무원까지도 이제 관계자로 대상을 확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문제를 좀 짚어보고 개선점을 좀 찾아보는 그런 소박한 간담회를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오늘 발표를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의 글들을 다 봤는데 지금 이제 늘봄 정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막 글도 칼럼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늘봄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단순한 어떤 개별 정책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야기가 풍부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성격의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다행히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이 우리가 이제 길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시고 그다음에 논의를 좀 풍부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글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늘봄 정책 오늘 교육부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기 규제 혁신처라 하셨나? 그죠? 네. 그래서 또 자발적으로 참석을 또 해주셨고 해서 오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해주실 분들은 오늘 5분인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소개 안 드리고 발표하실 때 제가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많기는 하지만 한 15분 정도로 발표는 압축해서 발표를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다 듣고 나서 같이 이제 토론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처음에 선정되지 못하면 녀석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 물리적 공간도 돌봄 교실로만 한정하다 보니 희망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체제를 좀 개선하면서 늘봄 학교로 바꾸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 안의 공간과 학교 앞
밖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진 상황입니다. 9페이지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가장 큰 목표를 잡고 있고, 주요 과제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부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 그러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저희가 삼았습니다. 10페이지 추진 과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돌봄교실은 교육청마다 입급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당구장 별표의 예시를 보시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다자녀 등 기준으로 교육청마다 입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부모나 기준을 충족해도 정원을 초과하면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방과 후와 돌봄에 대해서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늘봄이라는 단일 체제로 신청을 받도록 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 1학년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를 방과 후와 돌봄 각각이 아니라 늘봄학교 체제로 수요 조사를 할 것인데, 그 밑에 표의 예시를 봐주시면 기존에는 학기 시작 전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고 3월 중순 이후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봄 학교가 시작이 되면 학기 시작 전에 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과 그 추가적인 선택형 프로그램, 기존의 이제 돌봄이나 방과 후를 선택형 프로그램을 해서 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학기에는 저희가 2,000개교 이상 운영하려고 했고, 지금 시도별로 이제 준비된 시도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발표를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해보면 약 2,700교 정도가 이제 운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제 희망할 때 저녁 시간까지로 잡고 있는데, 이게 최장 오후 8시까지로 잡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8시까지 학생들을 다 잡아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했을 때 97%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두 다 오후 5시까지 학교를 시키셨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남겨놓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득이하게 학부모님들 정말 여건이 안 돼서 남겨놓는 부분이고, 이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8시까지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사회적으로 가정 양육이 가능하게끔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던가 자녀 양육 시기에는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제 교육부도 사회부총리 부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관련 과에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늘봄학교 도입 이전에는 저희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초등 돌봄 교실 체제에서 각각의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저희가 늘봄학교 체제로 바뀌면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춰서 용어를 단계적으로 늘봄학교로 통합하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학생들마다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라든가 이주 배경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늘봄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초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맞춤형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 인력이라든가 교재, 교구, 또 그 밖에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중언어 교육, 학부모 교육 등도 지속해서 늘봄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늘봄 실무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공무직 또는 단기 행정 인력 등으로 돼서 1교 1명 이상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시도교육청의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수요 조사에 따라 정원이라든가 인건비 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늘봄 전담사와 늘봄 프로그램 감사가 있는데, 늘봄 전담사는 기존의 돌봄 전담사분들을 저희가 명칭을 좀 달리한 것이고,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방과 후 강사를 명칭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 담당하셨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하는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 업무가 추가가 되거나 변경될 때 그에 따른 처우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건 25년도에 이제 완성된 상태의 모습이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게 24년 1학기에는 저희가 2,000개교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육청에서는 행정인력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이 또는 행정인력이 배치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 교원은 한 1년 내내 이제 이 업무를 맡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2학기 부분인데요. 2학기는 전체 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운영을 위해서는 늘봄 실무 직원 1교 1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조사, 그 공무직이라든가 행정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학기 끝날 때까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24년도에 2학기에는 이런 인력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늘봄 학교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바로 이제 업무를 정상적으로 다 수행하시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방과후 부장 선생님이라든가 기존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런 부득이하게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2025년도에는 그 늘봄 지원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명 내외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증액과 증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 기존에 이제 지금에서 이제 늘봄 학교로 됐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표로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특교와 보통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비, 시설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는 여기가 저희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 중에 있어서 수요조사에 대한 인건비까지 추가로 넣을 텐데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가안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한 4,600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한 7,000억 이상 정도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하고 준비해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올해 늘봄 학교를 추진을 하면서 저도 이제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어떠신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예비 소집일 때 저희가 그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 1명씩 응답할 수 있게 온라인 설문을 돌렸고 실질적으로 응답하신 분들은 이제 34만 명 중에 5만 2천 명 정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늘봄 학교에 관심도 높고 이런 필요성이 높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학생 돌봄이라든가 아이 돌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 학교 참여를 희망하신 상황이고 희망 시간대별로 봐주시면 4시까지 희망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 이제 시간대별로 인원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초일 맞춤형 2시간과 그 외에 추가한 방과후나 돌봄을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체육과 문화예술이 이어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항들은 제가 간단하게 기본계획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교육부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인력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서 이것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할 것이고 또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단체들 우리 공무원 노조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은정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학습이나 학교 지도 상황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학교 교사의 문제라고 얘기되고 있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난 집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학교 교육 활동을 하기에 교사들의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얘네들한테 필요한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아이들을 돕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가를 저희는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발표했던 것처럼 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시급했다는 문제는
비대면 시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퇴나 자살 같은 위기 학생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 한시라도 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지원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그 당시의 요구는 묵살되었고 그냥 기존의 교육 체제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지금 고학년이 된 이후에 어떤 정서적 위기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늘봄 학교라는 프로그램 역시 이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초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입학 적응 교육 과정을 실제로 한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오후 3시까지 무료 프로그램에 돌릴 수 있다. 여기에 맡겨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사 업무로부터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교사 집회 이후에 학교에서 교사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원 업무를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08년과 2014년, 2008년 방과 후 학교, 2014년 돌봄 교실을 통해서 학교 안에 들어오는 정책이 얼마나 비민주적이며 또한 교육 활동을 파괴하면서 들어오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 학교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2008년 당시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책임져야 했던 신규 교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는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신규 적용력 교사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현재 2024년 한시적으로 교사에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 업무 역시 신규 교사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 학교에 전입하는 교사들, 자기 발언권이 없는 교사들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과 2014년 행정 업무에 능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시간표 작성과 강사 모집, 강서류 지급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초반에 방과 후 코디와 같은 보조 인력이 배치되었지만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런 행정 지원마저도 없었고요. 모두 다 심지어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생 관리의 책임까지도 돌봄 담당 교사 혹은 방과 후 담당 교사 혹은 담임 교사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두 번째나 그렇게 당했는데 세 번째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집회를 지속하고 있었고 최근 1월 27일에도 집회가 있었고 2월 17일에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교육부의 첫 간담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봄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예시로 독일 전일제학교의 예를 들으셨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교사의 교육활동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교육활동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교육활동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버거운 상황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중된 업무를 또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은 학교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는 참가자들의 어떤 자율적 선택 의지입니다. 24년 학교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지역 협의체 간에 협의회가 존재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 양육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간에 어떤 부모 양육 시간을 늘리기 위한 협의회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양육 시간을 늘린다라고 발표하는 기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조그만 성과라도 내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의 노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가장 편하고 가장 저비용으로 학교의 늘봄 정책을 밀어넣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돌봄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공문을 누가 받아야 되나 도대체 담당자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교사가 교육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수도 없이 들은 말이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분명 센터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란듯이 다들 늘봄 지원실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교원단체나 교사들을 만났을 때도 솔직하게 늘봄 지원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터놓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불과 4달 전인 지난 10월에 그 방과후 늘봄 정책과와 만나는 자리에 운 좋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늘봄 지원실의 니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열린 경북교육청 정책 설명회에서도 늘봄 지원실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늘봄학교의 중심이 센터가 아니라 학교 내에 위치하는 늘봄 지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월 5일에 발표된 2024년 교육부 그 늘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농어촌 지역에 제 경험에 중심을 맞춰서 서술을 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이 추진 방안을 확인하고 꿈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 멘토링, 전형 늘봄 석식 지원,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인력 지원, 이런 거 교육부나 교육청은 글자로 적기만 하면 되죠. 근데 현장 교사들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버스가 2대 지나가는 농어촌 학교에 올 대학생 멘토는 없고요. 늘봄을 시작했지만 학교 주변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주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게 달나라, 우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도지역 농어촌 학교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달랑 1시간 하는 아침 늘봄, 그리고 딱 1시간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하러 올 강사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 강사, 방과후 강사랑 연계하라고 하셨는데 기존 방과후 강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강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사람은 바이올린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초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음악놀이 같은 것에 특성이 잘 맞는 강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1시간 올 강사가 없으니까 방과후 강사를 갖다 쓰기 위해서 실제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교만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계획이 필요하고 겉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덜 좋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지난해 2주 만에 늘봄 시범 운영학교를 선정하면서 업무 분장이랑 학급 담임 정한 것을 모두 갈아엎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다려봤더니 결국 교육부 계획이 2월에야 나왔습니다. 대체 2,000개의 학교가 언제 늘봄을 준비하란 말인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2월에 새 교실을 청소하고 새롭게 맞이할 아이들을 기다리며 준비를 합니다. 또 새로 맡게 된 학년 교육과정도 보고 준비하는 회의도 계속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늘봄학교 계획서를 던져놓고 3주 만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늘봄 운영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이건 늘봄실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업무 담당 교사가 또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경북교육청 늘봄부서 담당자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기자회견 할 때도 명확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이렇게 늘봄이 들어오면서 기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의 업무는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은 공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모든 교사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등 인력을 못 구했을 경우에 세부적인 대책, 그리고 기존 교사를 투입하는 등의 파행 운영 사례 해결, 늘봄 운영 중에 일어난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의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 그 무엇 하나도 명료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오늘 좀 교육부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교사들이 학교 내에 늘봄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24개가 신청하고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농어촌에서 억지로 구한 인력, 2만 원도 못 주는 인력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간편식 배달해 주는 데가 없어서 냉동식품 받아서 냉동고에 꽝꽝 넣어놨다가 녹여서 주고, 그리고 늘봄 때문에 정규 수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실상을 알면 아까 말씀하신 84% 찬성하는 부모님들도 결코 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아동의 주거지와 근접한 안정적인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늘봄이란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만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 공무직, 교육행정직, 교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은 정말 처음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들으시고 방과 후 그리고 돌봄을 직접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늘봄지원실 중심의 정책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늘봄학교의 돌봄은 다를까요? 교육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교육부가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은 초1 예비 학부모들은 이런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시니 학교 돌봄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중점 과제 1번 늘봄학교 전국 도입의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 목표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회사원 김모 씨는 늘봄학교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도 늘봄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들을 수 있어 사교육부의 걱정을 덜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부 걱정을 덜게 하는 것이 늘봄학교의 목표입니까? 또 그것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고 돌봄입니까? 제가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니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정책들이 있고 독일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3명의 교사, 재능 기부 아닙니다. 15명 이하의 아동들을 개별 관찰 지도하게 하여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현하고 스웨덴은 아동의 흥미와 사전 경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정말 아이들의 중심의 정책이냐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중구에 돌봄만큼이라도 늘봄학교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돌봄 선생님들께 제일 고마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성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중구청은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돌봄 교사들을 직접 채용하고 호봉 승급, 정년 보장 등으로 고용을 안정시켰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돌봄 전담사라고 낮춰 부르는 호칭부터 돌봄 교사라고 바꿔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돌봄 교사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좋은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또 센터장 직위를 신설해 체계를 갖추고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중구 돌봄에 학부모가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가 종사자들의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제도의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중구형 돌봄이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 교실에 입소할 수 없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새로 당선된 중구청장이 중구지경 돌봄을 중단하고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고 학부모들과 돌봄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늘봄학교 시행 전까지 임시 유지로 봉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중구형 돌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자체장이 돌봄 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 중구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주민 조례가 중구 주민 총 2,411명의 서명을 받아 중구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1년 5년 계획을 보면 정규 담임 교사 대신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교사 4명이 계속 바뀌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계속 바뀌면 그치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그 관계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년부터는 늘봄 전담 조직인 늘봄 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 지원 실장을 지방 공무원이나 교감 등이 맡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구형 돌봄의 센터장과 비슷한 역할로 보이는데 중구에서는 센터장도 돌봄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방 공무원이 늘봄 지원 실장과 돌봄 교사 사이에서 효율적인 업무 협의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공간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돌봄을 받는 공간은 휴식이 가능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때로 아플 때나 피곤할 때 누워서 쉴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돌봄을 위한 전용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 겸용 교실을 돌봄 교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교실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딱딱한 의자와 책상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고 아이들도 며칠 가다가 안 가고 싶어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하고 개선한 체제가 늘봄학교라고 하는데 교육부의 주장처럼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돌봄일까요? 그것은 사교육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봄은 기본 생활이나 인지적 돌봄 외에도 정서적, 사회적 돌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돌봄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은 단순히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능동적 존재가 됩니다. 또 형이나 동생들 사이에서 사회성을 연습하고 안정감을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구형 돌봄 교실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돌봄의 질이 높다는 것은 교사와 아동의 관계, 아동과 아동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성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속에서 돌봄 교사는 아동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갖고 아이들의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관계 확장과 성장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교사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늘봄학교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부모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실 권리, 선택할 권리, 놀 권리, 성장 단계에 따라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 단계별로 다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단계별 돌봄의 목표와 내용이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정책의 주요 의사소통 대상이 학부모이며 이들에게 누구나 원하는 돌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도 곧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양적 확대가 중심이지 돌봄의 내실화나 돌봄에 관한 교육적 목표 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정책 드라이브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진짜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엄마 나는 초등학교 때 제일 싫은 게 돌봄 교실에 가는 거였다고. 왜냐하면 이제 앞에 어머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엄마랑 교문 앞에 만나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학원에도 가고 집에도 가는데 자기는 혼자 돌봄 교실로 가야 했었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랑 만나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직장 엄마들은 다 애들을 그렇게 키워요. 어쩔 수 없지요. 아마 아이를 일찍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어머님들도 다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저는 다행히도 돌봄 교실이라도 들어갔으니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사연 없는 집은 없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다 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옛말 그냥 나온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둘째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10년 전의 악몽은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거라고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그냥 단지 제가 사는 장소가 인천에서 경기도로 옮겨졌다는 것뿐 직장 엄마들의 고민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의 학교를 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 교실이 굉장히 작았어요. 교실이 1, 2, 3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적은 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을 케어받고 있었었는데 큰 아이 때는 큰 교실이 통째였고 많은 아이들 한 분의 선생님, 작은 아이 때는 조금 작은 교실에 여러 명의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적은 아이들,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직접 그 교실에 가본 엄마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픽업하러 가서 잠깐 문 열려 있는 교실을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되게 작은 공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남아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절대 뭐 이렇게 막 소란스럽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사정은 다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오면서 숙제하면서 저희 아이가 자꾸만 엄마 그거 무슨 숙제냐고 물어봐서 돌봄 교실을 밤 8시까지 해줄 수 있게 해준대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는 엄마 나는 거기 안 보낼 거지 이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는 빨리 올 수 있지? 그래서 엄마는
빨리 퇴근하고 올게 했어요. 이제 앞에 어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보내지 않는다. 이제 그 초등학교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81%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 하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방과후 플러스 돌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저학년 애들이 엄마들이 학교 끝나고 12시 1시 끝나자마자 학원을 돌리거나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다양한 이런 욕구들을 해주기 위해서 뭐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예체능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학원이 뭐 1시부터 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학교가 이렇게 되면 학원 선생님들도 바꾸시겠지만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하나 프로그램 해요. 뭐 한두 개라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엄마여서 저희 아이는 불쌍하게 월화수목금 5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끝나고 나서 엄마가 데리고 가서 뭐 학원을 가든 아니면 집에 있는 엄마들은 데리고 집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던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개씩 해야 되는데 저학년의 그 늘봄 정책 안에 방과후가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 이거 할래요라고 선택형 뭐 이런 걸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비 어머님들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에 한번 보내시고 진짜 그야말로 뭐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교실 차갑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는 엄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애들은 화장실은 어떻게 가? 교실 안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복도에 그 추운 곳에 혼자 못 가고 아마 그냥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짝꿍하고 같이 가세요 할걸요.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깜깜한 시간에 만약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가 있다면 걔는 화장실 갈 때 선생님하고 손잡고 가기도 부끄러울 텐데 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추운 그 복도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센서 등이 있는 곳이면 더 무섭겠죠. 저도 애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4월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빨간 날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런 자리 처음이고요. 이런 우리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사실은 편안하게 얘기하면 된다라고는 했지만 쓰다 보니까 이거 내가 무슨 이런 일에 앞장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나의 한마디가 이런 거를 좀 오해되고 잘못 와전되거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잘 들어줄 테고 그걸 들은 사람은 좀 생각을 할 테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쁜 게 있으면 빨리 고칠 수 있게 좀 강력한 힘센 어떤 사람들 내지는 뭐 여러 사람이 애써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 8일 날 강덕구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54페이지 보시면 긴급 설문조사를 강덕구 국회의원께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4만 2천여 명의 우리 이제 교직원들이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를 했고 학부모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4만 2,001명의 교육 주체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교육 주체가 초등학교 학부모는 37.3%, 초등학교 교원이 26.4%, 교육행정지방공무원이 14.4% 등 해서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의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32,879명이 78.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늘봄학교 이 정책 이외에도 작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서희초 선생님 사망 사건으로 전국의 많은 국민들 또 우리 교직원들, 지방공무원들 일반직 할 것 없이 애통해하고 함께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또 발표했느냐 하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일어나하겠다고 하면서 민원 대응팀에 느닷없이 또 행정실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슬그머니 학부모 악성 민원을
담당을 일어나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집어넣어 버렸는데 행정실장이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냐면 6급, 7급이 주무관들이 행정실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리 직종에 있는 굉장히 고위직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급, 7급이 다수고요. 심지어 어떤 시도에는 8급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시도에는 나 홀로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행정실에 지방공무원이 나 홀로 푹 치고 장구치고 행정실장을 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행정실장 자체의 대외증명제 규정 자체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차라리 주무관이 낫다. 실무직이지 행정실은 관리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부는 소통 없이 느닷없이 지방공무원을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부를 만났을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총회인건비 정원 속에는 소위 정원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어요. 특정직은 일반직은 교육행정시설, 사서, 보건, 식품위생 할 것 없이 쭉 한 10여 가지의 직렬이 있고 특정직은 지방공무원 정원 속에 특정직은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 있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사는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 정원입니다마는 특정직이 됨과 동시에 곧바로 지방공무원 정원 속에 포함돼 버립니다. 이 정말 희한한 구조입니다. 국가직은 국가직대로 정원을 가든지 왜 장학사, 장학관 특정직은 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만약에 지방공무원이라는 직종을 표기를 하시고 싶으면 적어도 아까 우리 학부모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 전문직이라고 명시를 하십시오. 지방공무원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6, 7급, 8급 이 지방공무원 전체에 우리가 지금 전국 6만 한 2, 3천 명 정도 되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작년에 또 이어서 예전 과거로부터 교육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용어 자체는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교육 전문직 배치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 1%씩 정원 감축과 예산까지도 감축을 하면서 정부에서 2,500여 명 지방공무원을 기간제 교사 채용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을 배치를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 자체로는 늘봄학교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소속이 경남교육청 소속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해는 이미 늘봄이라는 정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돌봄 거점 지구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에 3군데가 운영 중인데 창원, 김해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양산 쪽입니다. 그 지구가 3군데 지구가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는 학부모 반응은 교육청에서는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볼 때도 거점형이 굳이 교육부에서 추진할 것 같으면 학교로 넘기지 말고 거점형 돌봄, 늘봄 이런 정책들을 외부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복지부 할 것 없이 정부 부처도 다 함께 모여서 정책들을 학교로 떠밀지 말고 어떤 거점형으로 센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이후 계기로 해서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협력하는 정부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주장을 하면서요.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터 유형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파트가 많다 하더라도 아파트에만 모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에 1,800세대 이상인 곳들의 1층에는 저희가 전세 임차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교회나 아파트 관리동에 저희가 그 무상 임차를 받아가지고 시설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공간형이 있는데요. 노원구가 이제 그 시설을 이제 건물을 짓게 돼요. 복합 공간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다 한 층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층 북카페, 2층 어린이 도서관, 3층 아이 휴센터, 4층 어르신 스포츠센터, 5층 정원 이렇게 해서 전 세대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번 지을 수 없고 많이 지을 수 없어서요. 지을 때마다 좀 이렇게 아이유센터가 좀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논의하면서 아마도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센터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일반형은 저렇게 이제 그 아파트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따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노원 아이 돌봄센터라고 있어요. 여기는 노원형 돌봄의 총집합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반 지하가 아동식당, 1층이 공동육아방, 2층이 아이유센터, 3층이 아픈 아이 돌봄센터라고 해서요. 병원 동행 서비스와 병상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아이들에게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아지트 형태처럼 저렇게 구석에서 놀 수 있는 아지트 형태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가 주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일반형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는 걸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서 이렇게 이제 노래방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조금 이제 도서관처럼 이제 외부에 책을 놓고 도서관처럼 좀 이용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저 나온 게 이제 저희가 아동 식당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지역적인 돌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제가 마을 돌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방과후 돌봄 현황은요. 지금 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초등돌봄 교실이 공립이 38개 교에 117실이 이제 전용과 겸용이 있고요. 연계형이 9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안에 저희가 유일하게 방과후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어린이집이 1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청소년 센터에서 이제 중등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2실이 있고 아이유 센터가 이제 일반형 25개와 융합형 3개소가 있어서 총 28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가 이제 구립의 좀 많죠. 구립이 18개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기타법인 저거 숫자를 제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18개가 아니라 그러면 15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던가 종교법인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약 50여 개의 지역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협의체 추진 체계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봤는데요. 다함께 돌봄 사업 안내에도 있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돌봄 협의회라는 걸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그 늘봄 무슨 뭐 온종일 돌봄 무슨 지원 뭐 체계처럼 해가지고 아마 그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봄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지역 돌봄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요. 노원 온종일 돌봄 위원회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그 돌봄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온종일 돌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원구청 돌봄사업단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연간 계획에 대해서 실무를 논하는 실무지원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돌봄사업단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 돌봄협의회가 권역별로 운영이 돼서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저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제 학교와 지역이 돌봄 총량이라던가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 돌봄은 어떻게 연결을 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유센터가 어떤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실무지원협의회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지역 돌봄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던 거는 이 실무지원협의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 저희가 4월에 그 민간화 그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교육청이 정말로
발벗고 그 지자체와 한 몸이 돼서 저희가 이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때 매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나기로 해서 정말로 이 지역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돌봄 협의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실무 단위의 협의회예요.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 전일제 전담사, 지금 38개 교회 교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유센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사들이 좀 연차수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지역 활동, 지역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홈 센터장님, 그리고 반가워 어린이집, 그리고 구청이랑 교육청 팀장이나 주임님들도 협의회에 참여를 하셔서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현장에서 어려움도 또 이렇게 잘 귀담아 들으셔서 또 들어가셔서 같이 협의하시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거나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18년도 7월에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라는 시민 단체예요. 이곳이 민간학 TF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18년 10월에 교육부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학교와 마을의 연계 협력을 좀 구축을 해서 틈새 없는 노원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7명의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그 산하시설이 36개가 있고요. 이 36개를 관리하면서 134명의 종사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뭐 신규 아이센터 조성 운영부터 시작해서 산하시설의 이제 종사자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돌봄의 교사들을 위해서 마을 돌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 돌봄상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앞에 좀 서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 유지 및 신규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한계. 아무래도 이제 뭐 노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세를 한 5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그 비용이 또 이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그 비용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처음 조성할 때 몰랐죠. 근데 이 비용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 소유 시설의 입주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유센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노인 세대도 많고 장애인 세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설들의 입주들을 원하시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저희가 또 아이유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또 입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교가 인근에 좀 많아요. 저희가 유명한 학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과밀학교가.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신규 센터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과밀학교 인근에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요. 2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 중식의 건강한 한 끼 제공의 한계예요. 저희가 아이유센터에서 실제로 일반형 25평에서 아이들을 밥을 최대로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건 최대 앉을 수 있는 게 12명에서 15명이거든요. 20평에서 25평이면.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더 방학 때는 더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밥 한 끼를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데가 없어서 더 받아서 이제 센터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문제는 비가 올 때, 날이 너무 더울 때, 날이 너무 추울 때는 이 교대로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한계를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업체가 저희가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정말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결식아동 사업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던 협동조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소규모 시설이고 또 학교에서 왜 그런 다양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에 합격을 못하는 곳들이 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급식 업체를 좀 더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부모 민원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센터 민원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큰 한계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책임감 요구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게 국정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국비 시비로만 편성이 돼서 100%가 지원이 되다가 자치구가 35%의 이제 그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통보 형식으로 내려왔고 자치구가 갑자기 이제 35%를 받으면서 작년부터 아마 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노원구는 워낙 이제 그 지역 돌봄이 활발하고 그 아이센터가 많은 것들이 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건비 충당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중되게 느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자체에게 좀 더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한 요구. 이게 뭐냐 하면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대단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가 폐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지역 돌봄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아이들을 그냥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아서 밥도 먹이고 하는데 그래서 센터가 사실 그때 거의 저희는 그 운영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 거의 방학처럼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물론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요구가 되어져서 사실은 좀 어깨가 되게 무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이제 방학 중에 중식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해도 그게 또 수요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